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과 같은 구분 소유가 아닌 건물, 즉 단독 소유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전세 사기 이용의 형태입니다. 즉 이것은 앞선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체크하지 못해서 생긴 경우들입니다. 우선 건축법에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의 그런 서술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굉장히 낮죠? 2번,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20제곱 이하일 것, 굉장히 넓진 않죠? 3번,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가구 주택의 건축법령상 서술입니다. 논점으로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볼 거예요. 우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선순위 보증금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은 이 단독주택에서 나와요. 공동주택에서는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령상 주택의 종류, 즉 주택의 용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업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2번,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의를 안 해주면 확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인의 의무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로 되면은 이런 전세사기 형태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3번은 건축물 대장상의 표기에서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주택의 종류에마다 건축물 대장의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그 많은 전세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위험은 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논점으로는 아까도 봤지만 앞선 선순위 보증금을 체크 못해서 후순위가 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으로 주택 이용을 볼 건데요. 이 주택의 종류에는 이렇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확히는 넓은 의미의 전세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이 구분소유권이 있느냐, 구분소유권이 없는 건물이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구분소유권이 있는 건물이냐, 없는 건물이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택으로만 보면은 이렇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101동이 있고 102동이 있고 막 그러죠. 건물이 동수가 꽤 많죠. 동이 101동, 102동, 103동 짝짝 있죠. 그런데 101동을 보면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101동 건물이 하나가. 그리고 이 건물의 호수를 보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등등 있는데 각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즉, 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한 구석을 구분을 해서 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소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이러한 구분 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전체를 봤을 때 여러 명이죠.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는 각 호수마다, 즉 소유자 한 명 있는 건물마다 세입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앞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정도만 체크만 하면 되겠죠. 물론 전세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체납이 얼마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빌라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 그냥 쓰는 용어이고, 아파트가 아닌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이야기할 때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빌라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단독주택을 보시면 이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 하나에 소유자가 한 명이라는 겁니다. 즉 구분해서 소유자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인 대신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체크해야 될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문제에 해당하는 건물은 이것처럼 단독주택의 경우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단독주택의 종류로는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원룸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세권에서 원룸 건물을 보고 방이 하나 있는 건물이 원룸 건물이죠. 이런 원룸 건물을 보고 계약을 할 당시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그 내부에 다중주택이 거의 99%예요. 가끔은 다가구주택이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조금 더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죠. 이렇게 총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인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1번 모든 단독 소유 건물, 즉 여기에 가는 이런 건물들이죠. 이런 주택은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앞선 선순위 세입자들의 총보증금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보증금 확인 방법으로는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임대인의 의무로 바꾸겠다, 법을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 사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사망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건축법 명상의 주택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종류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나와 있는데 1번에 단독주택이 있고 2번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뭐 간단히 내용 보면은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중주택이 요건이 있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그리고 공동주택의 종류로는 구분소유권이 있는 거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부터 내용만 잠깐 보면은 우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인 경우 아파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립주택과 다세주택이 이제 주택인데 아파트가 아닌 주택인데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20을 초과해서 좀 넓은 거예요. 그리고 다세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20제곱 이하입니다. 그래서 좀 적어요. 그래서 고급 빌라는 연립주택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저희들 부동산 시장 업계에서는 이렇게 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급 빌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넓으니까 연립주택을 이야기하겠죠. 연예인이라든가 총수가 살고 있는 고급 빌라의 경우 연립주택을 이야기하겠죠. 다수주택은 좀 좁으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는 빌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단독주택의 경우인데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 공간이 있고, 즉 다가구는 아까 살펴봤고, 이 다중주택을 보시면 대부분 역세권에서 그 전철역 여기 있죠? 가까운 원룸은 대부분 다중주택이에요. 이 요건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인데 각 실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룸을 보면 대부분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인덕션이 있죠. 다 불법입니다. 근데 워낙 많으니까 서울 지역의 역세권에 워낙 많으니까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떼어봤을 때 이렇게 다가구 주택은 이렇게 다가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역세권에서 원룸 계약을 하는데 또 계약을 하려고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 내용은 원룸이라고 적혀있지 않고 이렇게 다중주택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약할 때 필수적으로 봐야 될 서류가 두 개가 있죠.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표현적으로 보면 가로 1번에 대출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하고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을 합한 총 보증금의 이 두 개 합이 건물 가격의 70, 80%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전세가율이 70, 80% 이하로 계약을 해야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세를 좀 부담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하면 이런 소액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보증금액을 최우선 변제금액의 소액보증금 범위 내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주택가액의 대지를 포함해서, 즉 땅을 포함해서 땅과 건물 포함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해준다. 단 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짜 임차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는데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런 대항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존속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없으면 집주인이 가짜 임차인을 막 집어넣겠죠. 그래서 가짜 임차인 10명만 집어넣어도 총 5천만원씩 받으니까 5억을 받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짜 임차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액 임차인과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또 최초 담보물건 설정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건물 등기부등본 보면은 즉 대출도 몇 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최초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서술되어 있는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현재 21년도 5월 11일 이후에 최초 대출이 이루어졌으면 이때 적용되는 서울특별시에서는 소액보증금은 1억 5천만원까지, 이럴 때에 최우선 변제금은 5천만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런 보증금 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개정이 될 예정이죠. 그리고 경매 시에 배당 순위도 참고하면 좋을 텐데요. 우선 집행비용하고 필요비, 이웃비 같은 경우는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죠. 실적으로 여기서부터 커지는데 최우선 변제금이 3순위예요.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그리고 대출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이것보다 후순위죠. 이거 먼저 주고 나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액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 담보물건보다 후순위이더라도 이 금액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배당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독 소유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1번 은행 대출뿐 아니라 선순위 세입자의 총 보증금까지 확인해서 그 합한 금액이 건물 가격의 70, 80%를 초과하면 안 된다. 2번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만 선순위 보증금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총보증금을 확인해 주는 것을 꺼려하는 집주인하고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보증금을 소액으로 하고 월세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